안녕하세요.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저와 제 가족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됐어요. 저는 40대를 바라보고 있는 여자예요. 나름 귀하게 자랐고 부모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고 컸죠. 아, 정확히 말하자면 엄마의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자랐다는 말이 더 맞겠네요. 저는 아버지 없이 자랐거든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했던 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때 집을 나가셨어요. 저랑 엄마를 두고요. 어느 날 갑자기 집안 곳곳에 빨간 딱지가 붙었고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다시는 집에 들어오시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는 왜 집에 안 와? 그래서 한번 엄마한테 물은 적 있었는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안 올 거야, 앞으론. 엄마랑 아빠랑 따로 살기로 했어. 그러니까 너도 이제 더는 아빠 찾지 마. 알겠지? 그 말을 하는 엄마 표정이 너무 무서워서 저는 더 묻지도 못하고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졸지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엄마와 전 외갓집에서 살게 됐죠. 외갓집은 원래 살던 집보다 훨씬 좋았어요. 집도 훨씬 컸고 방도 많았죠. 정원 수준의 마당에 있던 큰 집이라 살기 정말 좋았어요. 근데 그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도 제 마음은 늘 허전했어요. 제 가슴 한켠엔 늘 아빠가 있었고 저도 모르게 계속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17살이 된 이후로 전 더는 아빠를 기다리지 않게 됐어요. 엄마랑 외할머니가 하던 얘기를 어쩌다 몰래 듣게 됐거든요. 박서방 그놈은 어쩌고 있대. 연락은 와? 안 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어. 싸굴로. 그렇게 자신 있다고 큰 소리 치더만. 너 혹시라도 그놈한테 연락 오거든 다신 받아주지 마. 알겠어? 더는 엮이지도 상종하지도 말라고. 알겠어. 다신 같이 살 일 없으니까 걱정 마. 그러게 엄마가 진작 이혼하라니까. 이게 뭐야? 서류 정리도 못하고. 이혼은 영희 때문에라도 안 돼. 애 다 크고 결혼하거든. 서류는 그때 정리하던지 해야지. 그러다 나중에 그놈이 빌붙기라도 하면 걱정 마. 그럴 사람 아닌 거 엄마도 알잖아. 알긴 뭘 알아. 돈 앞에서 장사 없어 이 기집애야.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도 돈 앞에선 다 돌변하는 법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장담하지 마. 알겠어? 아, 알겠어. 잔소리 좀 그만해. 엄마와 할머니의 대화는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분명 할머니가 아버지를 좋아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엄마랑 얘기하는 걸 들으니 아버지를 엄청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설사 아버지가 돌아온다고 해도 반기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 할머니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 곁으로 못 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봐야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을 거란 제 나름의 확신이 들었고, 그 후론 저는 아버지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어디서든 몸 건강하게 잘 살기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비록 아버지는 없었지만 전 아주 잘 자랐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빠도 없이 어린 게 일찍 철들었다며 저를 안쓰러워하셨지만 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필요한 거 원하는 거 전부 다 가질 수 있을 만큼 여유롭게 자랐으니까요. 그러다 한번 아빠인 것 같은 사람과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고3 때였는데 집 앞에 웬 허름한 차림의 남자가 기웃거리고 있더라고요. 뭐지? 변태인가? 계속 저희 집을 힐끔힐끔 바라보고 있는 남자 때문에 집에도 못 들어가고 눈치 보면서 뒤쪽에서 서 있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휙 하고 뒤돌아보더라고요. 죄, 죄송합니다. 그리고 절 보며 사과를 한 뒤 황급하게 자리를 뜨는데 순간 코를 찌르는 냄새에 저도 모르게 인상을 확 찌푸렸어요. 신내라고 해야 되나 썩은 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이상한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기분이 나빠져서 제 옷을 한번 털은 뒤 집으로 들어갔는데 자꾸만 죄송하다는 그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어쩐지 익숙했달까? 그냥 집 없이 떠돌던 거지라고 생각하고 넘겼으면 될 일인데 이상하게 계속 그 아저씨가 머릿속에서 맴돌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자려고 침대에 누운 순간 갑자기 아까 그 사람이 우리 아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인지는 몰라요. 그냥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그리고 멋대로 아빠라고 단정을 지은 전
아까 제가 봤던 남자의 행색을 떠올렸어요. 얼굴은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서 못 봤고, 하고 있던 차림이 참 그렇더라고요. 검게 떼탄 벙거지 모자에 낡은 남방, 거기에 다 찢어진 바지까지 아빠라는 생각을 못했더라면 누가 봐도 거지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 차림이었어요. 그런 아빠 때문에 며칠 잠도 잘 못 잤어요. 마음이 심란해서 영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아빠인 것 같은 사람을 마주친 것 같은데 혹시 엄마한테 연락 온 거 없냐고요. 그러자 엄마는 단번에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네 아빠가 어딜 와? 아니, 확실한 건 아니야. 아빠인 것 같았다는 거지. 언제 봤는데? 일주일 넘은 것 같은데.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네 아빠 봤다고. 아니, 말했잖아. 처음에 못 알아봤어. 나중에 아빠인 것 같다고 생각한 거지. 나한테 뭐 말 시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 그냥 집 앞에서 서성이고 있더라고. 참 양심도 없다. 너랑 나 그렇게 버리고 도망가 놓고 못난 짝으로 여기를 얼씬거려? 아빠한테도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 엄마 왜 그렇게 말해? 내가 그렇게 말 안 하게 생겼어? 네 아빠가 날려먹은 게 어디 집 하나인 줄 알아? 사업하겠다고 집이며 돈 다 끌어 써놓고 잘못되니까 그냥 도망가 버렸잖아. 네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우리 아직까지 빚쟁이한테 쫓기고 살았을 거야. 아버지가 대신 갚아줬으니 망정이지. 아휴, 할아버지가 우리 빚 갚아준 거였어? 그럼 빚쟁이들이 미쳤다고 돈 떼이고 가만히 있는 줄 알았어? 당연히 그 빚 대신 갚았으니 안 찾아온 거지. 그럼 아빠는 왜 안 와? 빚도 없는데 다시 오면 되잖아. 제 말에 엄마는 무서운 눈으로 절 쳐다봤어요. 양심이 있으면 우리 앞에 나타나면 안 되지. 그리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냉정한 목소리로 절 보며 말했죠. 그 말에 저는 엄마 앞에서 아빠 얘기를 꺼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른들 사이에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아버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0살이 되던 해에 저는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러면서 외갓집에서 나와 대학 근처에서 자취를 하게 됐죠. 그동안 온실 속 화초처럼 곱게만 자랐던 저에게 대학 생활은 신세계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참 정신을 못 차리고 놀았어요. 제 자취방은 친구들의 아지트였고 하루가 멀다 하고 술 마시고 클럽 가고 놀았죠. 대학 수업도 제대로 안 갔어요. 그러다 한 남자 선배를 만나면서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군대 제대하고 조용히 학교를 다니고 있던 선배였는데 제 나이 또래 애들과는 달리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마치 아빠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마음 깊숙한 곳에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는지 전 단번에 그 선배를 사랑하게 됐고 우린 엄청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나갔어요. 졸업도 비슷한 시기에 하고 취업도 비슷한 시기에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까지 오가게 됐죠. 선배의 부모님은 엄청 까다로운 분들이었어요. 선배는 강남 파락군에서 나고 자란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이었는데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아빠 없이 자란 저를 매우 못마땅해 하셨죠. 그래도 선배가 좋다고 하니 대놓고 크게 반대하시진 않았어요. 비록 지방이라곤 해도 저희 집이 돈 없는 집도 아니었고 아빠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어디 가서 꿀릴 조건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해 주셨는데 예비 시부모님이 허락하면서 저에게 조건을 내거신 게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학창 시절 성적표를 떼어올 것. 두 번째는 건강검진을 받고 몸에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아올 것. 세 번째는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시더라도 따로 지원이나 돕지 않겠다는 각서를 쓸 것. 이렇게 세 가지였죠. 황당하고 기분 나쁜 조건들 때문에 선배와 참 많이 싸웠고 그 과정에서 잡음 없이 축복받는 결혼을 하고 싶고 양쪽 모두의 만족을 이루고 싶다는 선배의 말에 전 저 세 가지의 조건들을 다 이행하기로 했어요. 대신 저희 엄마랑 할머니, 할아버지한텐 비밀로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성적표 떼우고 병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간암 검진을 받고 난 후 검사 결과를 보는 의사 선생님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위랑 대장 내시경 검사했을 땐 별게 없길래 혹시 몰라서 가족력 있던 간암 검사같이 진행했던 건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밝지 않으니 저도 모르게 입술이 바짝 마르면서 긴장이 됐어요. 환자분, 간암 가족력이 있다고 했던가요? 네.
외삼촌 두 분이랑 이모 한 분 모두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아, 그렇군요. 젊은 나이에 이게 드문 거긴 한데, 조금 뜸을 들이며 말없이 있던 의사 선생님이 절 보며 말했어요. 암이네요. 간암 3기요. 그 말에 심장이 덜컹 주저앉는 것 같았어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건가 싶고, 갑자기 뜬금없이 간암이라니, 여태 아무 이상 없이 잘 살아왔는데,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검사가 잘못된 거라고요. 아니면 검사를 한 이 의사가 돌팔이거나요. 당장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안 같은 경우엔 재발될 확률도 높고, 다른 장기로 전이될 가능성도 많은 암이에요. 다행히 지금 검사한 것만 보면 다른 장기에 전이된 것 같진 않네요. 물론 검사를 더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지만 아무튼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직 젊으니까 우선 치료해보고 아니면 간이식도 고려해봤으면 좋겠어요. 간이식이요? 네. 이게 워낙 재발이 잘 되는 암이라. 혹시 형제 관계가 어떻게 돼요? 외동이에요. 형제 없이요. 아, 그러면 부모님은? 음, 일단 오늘은 집에 가시고 다음 주에 일정 잡아드릴 테니까 가족분들이랑 상의해보고 오세요. 다음 주에 오실 땐 보호자랑 꼭 같이 오시고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는 게 이런 기분인지 검사 결과를 듣고 힘없이 진료실을 나온 저는 한참을 멍하니 걸었어요. 갑자기 암이라니 순탄하던 제 인생에 왜 이런 이상한 장르가 끼어든 건지 애초에 이게 말이나 되는 건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았죠. 며칠을 잠 못 자고 고민하던 전 본가로 내려가 엄마와 할머니에게 암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렸고 선배에게도 그 사실을 알렸어요. 그리고 암 판정을 받은 걸 알게 된 예비 시부모님의 반대로 선배와는 헤어지게 됐어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헤어지는 건 정말 순간이더라고요. 그렇게 이별하고 힘들어할 시간도 없이 항암 치료를 받게 됐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공여자 대상에 포함되지도 못했고, 엄마 역시 가족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자 아빠가 생각났어요. 아빠는 내가 아프다는 걸 알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요. 하지만 생각이 나도 연락할 방법은 없었어요. 결국 주변에 간을 기증해줄 사람이 없었던 전 순서를 기다리는 처지가 됐어요. 치료를 받는 과정은 매우 길고 힘들었어요. 치료를 받을수록 온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고, 분명 처음 치료를 할 때까지만 해도 누가 봐도 환자가 아닌 정상인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모습이 점점 환자처럼 변해갔어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치료를 받았고, 그런 저에게 어느 날 희소식이 들려왔어요. 운 좋게 제가 간이식을 받게 됐다는 거였죠. 기대도 안 했던 소식이었어요. 기증센터에서 대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순서를 기다린다고 해도 언제 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기억이 없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다행이라고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다행히도 기증자의 간이 저에게 적합했고 전 이식 수술을 받게 됐어요. 누가 이식을 해주신 건지 정말 만나 뵙고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기증자 쪽에서 누군지 밝히길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원칙상으로도 알려주지 못한다고 했고요. 그렇게 얼굴도 이름도 모를 분 덕분에 전 건강을 다시 되찾게 되었고 수술 이후 5년이 지나서야 그때 저에게 간을 이식했던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됐어요. 당시 전 이식 수술 이후 줄곧 본가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엄마가 나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디 가? 너도 얼른 옷 입어. 장례식장 가야 돼. 어디 가냐는 제 물음에 엄마는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어요. 장례식장에 가야 한다면서요. 누구? 누구 장례식인데? 누구의 장례식이냐고 묻는 제 물음에도 엄마는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그냥 가보면 안다는 얘기만 했죠. 저도 모르게 가슴이 불안하게 뛰었어요. 괜히 안 좋은 예감이 들었죠. 그리고 엄마와 함께 간 장례식장에서 20년 만에 아빠를 만나게 됐어요. 아빠의 사진이 텅 빈 장례식장 한가운데 걸려 있었어요. 어젯밤에 길거리에서 자다가 음주운전하던 차에 치였다더라. 병원 실려올 때부터 가망 없었고 결국 오늘 죽었대. 거짓말. 이 사람이 정말 아빠라고? 제 물음에 엄마는 무덤덤한 목소리로 그렇다고 대답했고 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평생 못 잊고 엄청 그리워하며 산 것도 아닌데 아빠가 죽었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온몸에 힘이 빠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 역시 아빠에 대한 미운 정이 조금은 남아있었는지 제 옆에서 눈물을 훔쳤어요. 거의 1시간이 넘게 울던 전 기운 빠진 목소리로 엄마에게 물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거야? 아빠 죽었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 엄마랑 아빠 서로 연락하고 있었어? 몇 년 됐어. 네 아빠랑 연락하고 지낸 거.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냥 말할까 싶기도 했는데 네 아빠가 말하지 말라더라고. 네가 자기 모습 보면 엄청 실망할 거라면서. 그래도 나한테 말해주지 그랬어.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이거. 뭔가 할 말이 더 남아있는 듯 우물쭈물대던 엄마는 저에게 낡은 공책 하나를 건넸어요. 이게 뭐야? 읽어봐. 이거 보면 네가 날 더 미워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봐봐. 공책을 건네받고 말없이 엄마의 얼굴을 보던 전 망설임 끝에 공책을 열었어요. 날다 못해 누래진 공책은 아빠의 일기였어요. 사라진 전 아빠가 쓰던 일기요. 거기엔 아빠의 지난날에 대한 회한과 후회가 적혀 있었어요. 가족에 대한 그리움, 특히 절 향한 그리움도 숨김없이 모두 다 적혀 있었죠. 그리고 고3 시절 할머니 집 앞을 서성이다 저와 마주쳤다는 이야기도 적혀 있었어요. 역시나 제 짐작처럼 그날 제가 본 노숙자는 아빠가 맞았더라고요. 천천히 그 일기를 읽으면서 좀 더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마음속으로 서로를 이렇게 그리워했으면서 왜 우리 가족은 같이 살지 못했을까?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 장씩 일기를 넘기던 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근 10년 만에 장모님을 만났다. 영희가 아프다고 한다. 간암이라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 어린 게 암이라니 믿을 수 없었다. 장모님은 울고 있는 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다. 영희가 당장 간 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가능한 사람이 없다고. 혹시 내가 간 이식을 해줄 수 없겠냐고 물으셨다. 가능한지 검사만이라도 받아봐 달라고. 고민할 필요도 없이 하겠다고 했다. 검사 받고 가능하다고 하면 하겠다고. 며칠 전 검사 받았던 결과가 나왔다. 천만다행으로 내가 우리 영희에게 간을 이식할 수 있다고 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신에게 감사했다. 아비로서 해준 거 하나 없는 내가 이것이라도 해줄 수 있음에. 일기장엔 저의 간암 소식을 알게 된 내용과 그런 절 위에 간을 기증해 주려고 검사를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왜 말 안 했어? 내가 이식받은 간 아빠가 나한테 준 거라고 왜 말 안 해줬냐고. 전 엄마한테 소리쳤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말 안 해줄 수 있는 건지. 엄마가 너무 원망스럽고 미웠어요. 말하려고 했어. 나도 계속 고민했다고. 근데 네 아빠가 원하지 않았어. 길거리 전전하는 노숙자로 네 앞에 나타나는 게 죽기보다 싫다고 그랬다고. 아무리 그래도 말해줄 수 있었잖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는 울며 절 끌어안았어요. 저는 모든 게 원망스러웠어요. 그렇게 미워하던 아빠를 간이식 해달라고 찾아간 할머니도 원망스러웠고, 아빠가 저에게 간이식 해주는 걸 뻔히 다 알면서도 말하지 않은 엄마도 원망스러웠어요.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았어요. 필요해지니 찾고 그 필요를 충족하자 다시 아빠를 모른 척한 엄마와 할머니 모두가요. 그리고 할머니는 대체 뭐야? 나한테 간까지 이식해줬는데 그래도 싫었대? 받을 거 다 받아놓고 그게 뭐냐고. 그것도 네 아빠가 거절한 거야. 난 너도 만나고 다시 연락하며 지내자고 했어. 살 곳도 마련해주겠다고 했고. 근데 싫다더라. 염치가 없대. 죽어도 그건 안 되겠대. 그러는 사람한테 내가 뭘 더 어떻게 말해. 그래도 이건 아니지. 길거리에서 자다가 죽게 하는 건 아니지, 엄마. 나도 미안해. 전부 다 내 탓인 것 같아서 나도 괴로워 죽겠다고. 엄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오열을 했어요. 계속 저에게 미안하다며 괴로워하는 엄마를 보니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돈 그게 뭐라고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건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리고 울면서 아빠의 일기장을 끝까지 전부 다 읽어본 전 마지막 장에 끼워져 있던 봉투를 발견하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봉투엔 로또 종이와 그 주 당첨된 번호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봉투의 겉면엔 언젠가 우리 가족과 다시 만나 같이 살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아빠는 계속 희망을 꿈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업은 망해버렸고 재기할 방법은 없고 더는 꿈을 꿀 수 없게 되자 길거리에서 동냥에서 번 돈을 모아 매주 빠지지 않고 로또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아빠의 마음이 봉투 속 모아져 있는 로또 종이들 안에 가득 담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결국 그 소원을 아빠는 이루지 못했지만요.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저는 아빠가 참 보고 싶어요. 물론 아빠는 제 속에서 계속 같이 살아 숨쉬긴 하지만 꿈에라도 한 번은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마주 앉아서 밥이라도 먹게 해요.